기아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남편이 뒤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조용히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7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식탁 위에 놓인 결혼 반지와 서류를 발견하고는 온 가족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이번 주는 사장님이 그 여자분 집에서 주무신다고 하셔서 저는 사장님이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잠시 후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 한 통에 그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새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도시를 적시고 발코니 유리창에 단조로운 리듬으로 부딪혔습니다. 한남더일 21층 남편 박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막 돌아온 성공한 남자의 익숙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하얀 셔츠에 목단추 2개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넥타이는 헐렁하게 매여 있었습니다. 지난 7일간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고 제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주도의 한 프라이빗 리조트에서 최유라와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고 있었죠. 제가 그 사실을 아는 이유는 항공권과 호텔 비용 모두 제가 재정관리자로 등록된 가족카드로 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소파에 서류 가방을 던지고는 뒤로 몸을 기댄 채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아, 나왔어. 헛개차 한 잔만 타줘. 머리가 너무 아프네. 그는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접대를 하고 돌아오면 을에 제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무리 늦어도 따뜻한 물수건과 숙취해소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오늘 그를 맞이한 것은 소름 끼치는 침묵뿐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늘 켜져 있던 따뜻한 노란빛의 조명도 그의 몸에 벤술 냄새를 없애기 위해 제가 항상 피워두던 은은한 라벤더 아로마 향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짜증스럽게 숨을 내쉬며 미간을 찌푸린 채 거실 중앙의 샹들리에 스위치를 켰습니다. 차가운 백색광이 쏟아져 내리며 집안의 낯선 공허함을 환히 비췄습니다. 민주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수연, 어디 있어? 불러도 대답 안 해?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고요한 밤, 정수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나지막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민준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손 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미처 바꾸지 못한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2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이 울리다 꺼지는 것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게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그는 즉시 분풀이 대상을 바꿨습니다. 민주는 2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아주머니 어딨어요? 잠깐 내려와 봐요. 잠시 후 1층 작은 방에서 이 아주머니가 허둥지둥 달려 나왔습니다. 몸에는 낡고 편한 홈웨어를 입고 있었고 졸린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민준 앞에서 허리를 숙인 채 2 손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민주는 그녀를 쏘아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내 어디 갔어? 이 밤중에 집이 왜 이리 썰렁하고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갔냐고? 이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신신당부했던 말을 기억해내려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눈치를 살피며 시골 사람 특유의 순박하고 정직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일주일 전부터 나가셨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썹을 굳혔습니다. 나갔다고? 어딜? 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했어? 이 아주머니는 고개를 더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마치 오만한 그 남자의 뺨을 후려치는 차가운 물벼락처럼 또렷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떠나시던 날 사장님께서 출장으로 몹시 바쁘시니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이번 주는 사장님이 최유라 씨 댁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신 거라고 사장님이 곤란하지 않게 해드리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장님께서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요. 이 아주머니의 말에 민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술기운으로 붉어졌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최유라라는 이름이
이 집의 촌스러운 가사도움이 입에서 튀어나오니 귀에 거슬리는 소음처럼 벌거벗겨진 치욕처럼 들렸습니다. 민주는 지난 2년간 공들여 숨겨온 외도 사실이 이렇게나 태연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입을 떡 벌린 채 소리치며 부정하려 했지만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CCTV 화면을 통해 남편의 그 경악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속에 한 점의 파문도 잃지 않았습니다. 7년의 청춘. 저는 순수함과 믿음으로 이 남자를 사랑했었습니다. 밤을 새워 그를 기다렸고 그의 셔츠에서 낯선 립스틱 자국을 발견하고는 눈물이 마르도록 울다가도 그저 사교적인 자리에서 생긴 사고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내에는 한계가 있는 법. 무관심이 습관이 되고 배신이 본성이 되었을 때 사랑도 따라 죽고 차가운 계산만이 남았습니다. 민주는 더듬거리며 이 아주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하라고 시켰어? 이 아주머니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다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억울합니다, 사장님. 저는 사모님께서 시키신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사모님께서는 이제 이 집은 사장님 마음대로 하셔도 좋다고 더는 관여하지 않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아주머니를 거칠게 밀치고는 계단으로 달려 올라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무겁고 급했으며 통제하에 있던 무언가를 잃어버렸음을 깨달은 자의 공황 상태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난 7일간 저는 그 집에서 제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텅 빈 껍데기 같은 집만을 남겨두었죠. 저의 실종은 도망이 아니라 숙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저 유리 상자 안에서 키우는 순한 고양이인 줄 알았겠지만 고양이에게도 발톱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모양입니다. 막다른 길에 몰리면 자신을 상처 입힌 자의 얼굴을 할퀴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복도 나무 바닥을 울리는 민준의 발소리가 CCTV 음향 시스템을 통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가 안방문을 거칠게 밀치자 문이 벽에 부딪히며 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널찍한 침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지만 더 이상 익숙하고 따뜻한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영혼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지방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민준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저의 익숙한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장대 위를 가득 채웠던 값비싼 향수와 화장품들은 사라졌습니다. 옷장은 활짝 열려 있었고 예전에 제 옷들로 가득했던 칸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침실에 늘 피워두던 은은한 제스민 오일 향은 코를 찌르는 차가운 공업용 소독약 냄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방은 마치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막 청소를 마친 낯설고 무감정한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크나무 화장대 위 노란빛 스탠드 조명 아래 외롭게 놓여있는 유일한 것은 입구가 열린 하얀 봉투와 2캐럿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였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것은 100년회로의 맹세가 아닌 무생물인 물질의 빛이었습니다. 7년 전 그가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 손에 끼워주며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반지. 이제 그것은 파경의 말없는 증인처럼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리며 반지를 집어들었고 그는 서둘러 봉투 안에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4번 접힌 A 사용지였습니다. 위에는 저의 단정한 필체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보낸 마지막 밤, 눈물이 마르고 마음을 굳혔을 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서울에 없을 거예요. 헛되이 찾으려 하지 마세요.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진심을 다해 살았기에 후회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빚은 이제 깨끗하게 청산해야 할 때가 왔네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자유를 돌려줄게요. 그리고 저 또한 제 자신을 위한 자유를 되찾을 겁니다. 안녕히. 편지를 다 읽은 민준의 손이 종이를 구겨뜨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종이를 구겨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다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그는 방안을 서성였고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자의 유치한 토라짐 외도 사실을 안 후에 관심을 끌기 위한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실종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떠오른 듯 민주는 침실을 뛰쳐나가 맞은편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가 벽에 숨겨진 금고로 달려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현금 다발과 금괴 몇 개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 재산을 남겨두었습니다. 돈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급하게 떠나느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요. 하지만 민준의 입가에 번졌던 미소는 금고 가장 안쪽 칸을 뒤지면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부동산 서류 뭉치를 한쪽으로 내던졌고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의 수첩과 태양개발이라는 법인 인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금고를 모조리 뒤져 모든 것을 바닥에 쏟아냈지만 그가 찾는 것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 검은 수첩은 일기장이 아니라 민준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3년간 민준이 진행한 부동산 프로젝트의 모든 뇌물과 접대비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의상 대표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 태양개발의 법인 인감은 그가 비자금을 세탁하고 그룹의 이익을 개인 주머니로 빼돌리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그런 것들을 제게 맡기면서 너무나 자신만만했습니다. 제가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내라고, 사업의 검은 속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를 어리석을 정도로 사랑해서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에서 머리를 감싸쥔 채 절망하는 민준을 보며 통쾌함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7년 동안 저는 단순한 주부가 아니었어요. 무급 회계팀장이었고 그의 불법을 덮어주는 방패였으며 그가 마음 편히 접대하러 나갈 수 있도록 밤새워 세무 서류를 정리해주는 사람이었죠. 제 손으로 그의 화려한 껍데기를 만들어줬으니 이제 제 손으로 그 벽돌을 하나씩 허물어줄 차례예요. 민주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 여자가 이걸 알 리가 없어. 그 가치를 알 리 없어. 그냥 실수로 가져간 걸 거야. 그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순진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의 조강지처가 겉보기처럼 순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아이패드 화면을 껐습니다. 오늘 밤의 연극은 이만하면 충분해요. 민준의 공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내일 그가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진짜 폭풍이 그의 인생에 몰아닥칠 것입니다. 그날 밤 넓은 저택의 침묵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방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의 목을 조르는 듯 그 어느 때보다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검은 수첩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고요한 밤을 찢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귀에 거슬려 그를 깜짝 놀라게 했고 하마터면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에는 주소록에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 전화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목을 가다듬고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밀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지금 몇 시인 줄 알고 전화하는 겁니까? 수화기 저편에서 낮고 안정적이며 잔인할 정도로 전문적인 톤의 남성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준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수연 씨의 법률 대리인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이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만 제 의뢰인께서 시급히 전달해야 할 통지사항이 있어 즉시 연락드렸습니다. 낯선 사람의 입에서 김수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민주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변호사? 내 아내가 변호사는 왜 고용해? 지금 어디 있어? 당장 집에 오라고 전해. 유치한 장난 그만하라고. 수화기 너머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골적인 조롱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는 줄도 모르는 자에 대한 연민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민준 씨,
일방적 이혼 소송장과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그리고 분쟁 대상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오늘 오후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김수연 씨는 더 이상 박민준 씨를 문 앞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아내가 아닙니다. 미친 거 아냐? 이혼해서 재산을 나누자고? 그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내 돈을 나눠달라는 거야? 민주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수연이 감히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그저 그의 돈과 숨결의 의지에 살아가는 순종적인 인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결혼 생활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의 뱅킹 앱을 열고 유라의 계좌나 다른 비밀 계좌로 모든 유동 자금을 이체하려 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빼돌려 그가 늘 경멸하던 약한 여자들처럼 저를 빈손으로 내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 당신은 한 가지를 잊었군요. 밤을 새워 장부를 맞추고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여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요. 민준의 휴대폰 화면에서는 로딩원이 조롱하듯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윽고 사형 선고처럼 붉은색 알림창이 그의 눈을 찔렀습니다. 거래 실패. 귀하의 계좌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동결되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앱을 껐다가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그 차갑고 잔인한 문구만이 나타났습니다. 개인 계좌뿐만 아니라 제가 명의상 대표로 등록되어 그의 비자금을 관리해주던 투자회사 태양개발의 계좌까지 모두 입출금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말도 안 돼. 800억 유동 자금 전체가. 민주는 넉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카펫 위로 떨어졌고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잘 손질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800억 원. 그것은 거대한 금액이자 이 시점에서 그의 회사의 피와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흥성 신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했고 흔들리는 인맥들을 다져야 했으며 유라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은행 안에서 시체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고 눈은 핏발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허공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크리스털 재떨이를 집어 벽에 힘껏 던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지만 그의 마음속 울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수연, 네가 날 죽였어.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민준 씨. 저는 당신을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단지 제 것을 되찾고 우리의 피와 땀이 담긴 돈으로 당신이 배신을 키우는 것을 막았을 뿐이에요. 당신은 늘 제가 부엌에 웅크리고 앉아 꽃꽂이나 하고 스파에나 다니는 고양이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고양이가 지난 7년간 당신의 모든 검은 돈을 세탁해준 그림자 속 회계팀장이었다는 사실은 잊었나 봐요. 당신은 곁에 있는 여자를 너무 얕봤어요. 그리고 그 오만의 대가는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제국 전체의 붕괴가 될 겁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 옆 폐허가 된 거실 한가운데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낯선 임대 아파트의 침대에 누워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창백한 새벽빛이 커튼 틈새로 스며들어 밤을 꼬박 세운 민준의 초췌한 모습을 비췄습니다. 그는 퀭한 눈,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으로 평소에 세련된 총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처음에 공황 상태는 지나갔지만 더 현실적이고 절박한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를 찾아야만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고 계좌 동결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그가 살 길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유선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어젯밤 액정이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키패드를 눌러 장모님, 즉 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이미 바닥난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수화기 저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어머니의 잠결에 섞인 까칠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이 시간에 누구신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 어머니, 저 민준입니다. 수연이 집에 갔나요? 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조용하더니 정신이 든 듯 놀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수연이 말이야? 안 왔는데? 왜 나한테 물어? 부부 싸움이라도 했니? 어제 전화했더니 전원이 꺼져 있길래 둘이 어디 여행 가서 신호가 안 터지는 줄 알았지. 무슨 일이야? 민주는 짜증을 억누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제 어머니가 거짓말을 못하는 순박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친정으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얼버무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아침 일찍 뭘 사러 나갔는데 휴대폰을 두고 갔나 봐요. 전화가 안 돼서 걱정돼서요. 그는 어머니가 더 묻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장인어른이 무서워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보수적이고 엄격한 제 아버지는 그가 바람피운 사실을 알면 회사까지 쫓아와 난리를 칠 사람이었으니까요. 친정에서 찾지 못하자 민주는 제가 또 어디로 갈 수 있을지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화번호부를 열어 수백 개의 거래처, 직원, 애인들의 이름을 훑었지만 제 친구의 번호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아내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누구와 친한지, 어느 카페에 가는지, 심지어 옛 친구들과 연락은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저는 집안을 오가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거실로 집에서 시장으로. 그는 저를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을 끊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든 외로운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고독은 저를 그의 추적으로부터 지켜주는 견고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유리 파편을 치우고 있는 이 아주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내 아내가 보통 어디 자주 갔어? 친한 친구라도 있었어? 이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사모님께서는 외출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1년 내내 집에서 사장님 식사 준비만 하셨어요. 가끔 마트나 절에 가시는 것 말고는 친구분들이 놀러 오는 건 못 봤습니다. 아, 옆집 사는 젊은 새댁이 가끔 채소 얻으러 오긴 했는데 그분은 반년 전에 이사 갔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대답은 민준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관심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화려하지만 차가운 황금 새장 안에 가뒀고 그 새가 날아가 버린 후에야 자신이 텅 빈 새장 외에는 아무것도 쥐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CCTV를 통해 그를 보며 쓰라린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의 안위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금고를 다시 열 열쇠, 그가 저지른 혼란을 치워줄 고급 가사 도우미가 필요해서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감정과 생각이 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구이자 소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물이 스스로 발이 달려 떠나버리자 그는 아끼던 장난감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당황하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그의 굳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김수연. 잘도 숨었군. 하지만 네가 날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 서울을 다 뒤집어서라도 널 찾아내고 말겠어. 그는 제가 숨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담배꽁초가 널려있는 거실에 강렬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민주는 개인 비서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한 탓에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두통을 느끼며 힘겹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젯밤 지시하신 대로 차명 계좌들을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는 불길한 예감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무슨 문제야? 빨리 말해. 비서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이 계좌들은 주 계좌처럼 동결되지는 않았지만 잔액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거래 내역을 추적해보니 지난 2달 동안 돈이 조금씩 인출되었습니다. 한 번에 몇백만 원씩 의심 거래보고 기준 미만으로요. 하지만 그 횟수가 매우 잦았습니다. 민주는 거실 테이블에서 바로 노트북을 열고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애인을 먹여 살리고 제가 알기를 원치 않는 병적인 취미에 돈을 쓰기 위해 숨겨둔 비자금을 관리하는 개인 재무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 숫자들의 춤사위가 펼쳐졌습니다. 그는 거래 내역 상세 보기를 클릭했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X월 15일 450만원 계좌 이체. X월 18일 지방 ATM에서 현금 300만원 인출. X월 20일 온라인 쇼핑 480만원 결제. 그렇게 수백 건의 소액 거래가 마치 개미들이 부지런히 먹이를 집으로 나르듯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증발한 총액은 거의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거래들을 실행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그가 공과금 납부를 위해 2차 보안 코드 접근 권한까지 믿고 맡겼던 바로 그 사람이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민준의 머릿속에서 비웃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노트북이 들썩일 정도로 키보드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나 치밀하고 끈기 있게 준비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한 번에 크게 훔쳐 바로 발각될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존벌레가 거대한 나무를 속부터 갉아먹듯 조용히 조금씩 빼냈습니다. 돈을 이체할 때마다 저는 이것이 무급으로 일한 제 월급이고 짓밟힌 청춘에 대한 보상이며 그의 비열한 배신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여자의 위험성을 너무나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인 분노나 서운함으로 집을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탈출이었고 사소한 부분까지 계산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그의 속을 파먹었고 마침내 화려한 껍데기가 무너져 텅 빈 속이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CCTV를 통해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과 아까움에 얼굴을 찡그리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며 욕을 하다가도 마치 숫자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듯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가 애인과 놀아나고 돌아와 옆에서 코를 골며 깊이 잠든 밤,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들고 한 건 한 건 이체를 실행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손가락을 터치할 때마다 정은 끊어졌고 훗날 저의 자유를 위한 길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내 집에서 도둑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라를 껴안고 제 1년치 식비와 맞먹는 명품 가방을 사주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조강지처인 제게는 한 푼도 아까워하면서 다른 여자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뿌렸습니다. 제 안의 죄책감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누구의 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되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아. 당장 막을 방법을 찾아.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이미 수십 개의 중간 계좌를 거쳐 깨끗하게 세탁되었고 그가 절대 손댈 수 없는 해외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재산을 빼돌리는 법을 배웠고 이제 그 배움을 이용해 제 스승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해야 할 아침의 집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가는 한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텅 빈 방을 둘러보며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2억 원의 손실이 제가 그를 위해 준비한 비극적인 교향곡의 부드러운 서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손실은 민준을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딜 보아도 함정이 보였고 누구를 보아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 사건을 발견한 후 그는 제가 사라지기 전에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시 꿰어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놓친 무언가, 저의 치밀한 준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청소하고 있는 이 아주머니에게 멈췄습니다. 나이 많고 굼뜬 저 가사 도우미. 그가 없는 동안 내 곁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 민주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빠르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이 아주머니를 덮치자 그녀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주머니, 민준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행주 내려놓고 똑바로 서서 대답해요. 내 아내가 가기 전에 이상한 행동한 거 없었어? 누가 찾아오거나
뭘 받거나 한 거 없어? 이 아주머니는 떨면서 두 손을 마주 잡고 발끝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모님께서는 평소와 같으셨습니다. 민주는 부엌 테이블을 쾅 소리가 나게 내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내가 당신 섭섭하게 한 적 없어. 하지만 만약 그 여자를 감싸주면 당장 해고할 거야.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줄 알아. 그 협박은 가난한 노동자의 가장 큰 두려움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몸을 웅크렸고 늙고 쇠한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사장님. 민주는 몸을 숙이며 눈을 빛냈습니다. 무슨 일인데? 빨리 말해. 네. 사모님께서 떠나시기 하루 전 택배 기사 한 분이 소포를 배달했습니다. 아주 두툼한 소포였는데 갈색 포장지로 꽁꽁 쌓여 있고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회상했습니다. 사모님께서 그 소포를 받으실 때 손을 떠시더군요. 거실에서 바로 열어보지 않으시고 서재로 가지고 올라가 문을 꼭 닫으셨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내려오지 않으셨고 식사도 안 하셨습니다. 민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했습니다. 두툼한 소포? 그렇게 중요한 서류가 대체 뭘까? 그는 재촉하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들은 거 없어? 이 아주 멤머니는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저녁에 제가 사모님께 죽을 가져다 드리러 갔을 때 통화하고 계시는 걸 들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어렴풋이 들렸는데 사모님 목소리가 무척 이상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울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그분이 자료는 충분해요. 고마워요. 이제 때가 왔으니 바로 행동할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왔다. 민주는 그 말을 되뇌었고 단어 하나하나가 뇌를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년간 구르며 그런 말의 의미를 파악할 만큼은 영리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자료는 분명 패션 잡지나 요리책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그의 비리에 대한 증거, 사라진 검은 수첩 속의 유령 숫자들에 대한 증거, 그가 영원히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두운 거래들에 대한 증거. 그리고 때는 바로 지금 그가 가장 경계를 늦추고 유라와의 사랑 노름에 빠져 있을 때 회사의 자금 흐름이 가장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기다려 그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린 것입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늘 무시하던 아내, 부엌에서 조용히 지내던 그 여자가 사실은 먹잇감이 함정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며 덫을 놓는 인내심 강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몇 걸음 물러나 냉장고에 등을 기대 겨우 몸을 가눴습니다. 그는 이 아주머니를 보았지만 마치 허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막연하지 않고 뚜렷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자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 돈, 지위, 그리고 자유까지를 빼앗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숙청이자 쿠데타였습니다. 저는 CCTV를 통해 민준이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악행이 발각된 자의 원초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포를 받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탐정으로 일하는 옛 친구가 보내온 서류였습니다. 작년에 민준이 토지 프로젝트 입찰을 따내기 위해 지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죠. 그 서류 뭉치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족쇄를 끊어낼 정의의 칼을 손에 쥐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이 아주머니를 밖으로 내보내고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 휴대폰을 꺼냈다가 이내 힘없이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전화한단 말인가? 증거가 모두 그녀의 손에 있는데 누가 그를 구해줄 수 있단 말인가? 민준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자의 구조 요청처럼 다급하고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화면을 통해 이 아주머니가 폭풍을 만난 참새처럼 겁에 질려 현관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자마자 젊은 여성 한 명이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준이 그토록 아끼고 예뻐하던 작은 애인 유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유라는 얇은 슬립 드레스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공들여 한 화장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주머니를 밀치고 민준이 넋을 잃고 앉아있는 거실로 곧장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준을 보자마자 유라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귀에 거슬리는 울음소리가 집안의 숨막히는 공간을 찢었습니다. 오빠, 오빠, 우리 엄마랑 나 좀 살려줘. 그녀는 민준의 다리에 매달렸고 눈물과 콧물이 그의 비싼 정장 바지에 잔뜩 묻었습니다. 민준은 이미 머릿속이 복잡한데 유라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유라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었습니다. 그는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밤중에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야? 이거 놔. 하지만 유라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십 번은 연습했을 법한 비극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안 나요. 오빠, 나 임신했어요. 오빠 애를 가졌다고요. 오빠 아들인데 책임져야죠. 그 말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터져 민준을 잠시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는 얇은 실크드레스 너머로 여전히 납작한 유라의 배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임신 가짜라는 거 뻔히 알지. 떠나기 전에 내가 익명의 제보자인 척 가짜 SNS 계정으로 유라에게 접근했거든. 민준이 곧 백억을 해외로 빼돌려 정착하고 너를 버릴 거라는 정보를 흘렸지. 지금 이 재벌을 붙잡을 유일한 방법은 임신이라고. 진짜든 가짜든 일단 저질러보라고 부추겼어. 원래부터 탐욕스럽지만 머리가 나쁜 유라는 돈 이야기에 눈이 번쩍 뜨여 자신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이 연극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임신이 자신의 부적이자 제 자리를 대신해 상류층에 입성할 황금 티켓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라는 민준의 팔을 흔들며 애원했습니다. 집에 있는 그 늙은 아줌마 버리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제 애까지 가졌는데 날 버릴 순 없잖아요. 100억만 줘요. 그럼 내가 알아서 애 키울게요. 오빠가 외국에 가고 싶으면 더 이상 방해 안 할게요. 민주는 100억과 해외 이주라는 말에 멍해졌다가 이내 쓰라리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이 동결되어 은행에 800억이 묶여 있었고 당장 다음 달 직원 월급 줄 돈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100억이 나서 그녀에게 준단 말인가. 그는 한때 보석처럼 아끼던 작은 애인이 이제는 뻔뻔한 꽃뱀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여자가 안부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오직 돈만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희비극을 보며 한 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가족의 돈으로 쾌락을 샀으니 이제 그 돈이 그를 물어뜯을 차례였습니다. 유라는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갑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이 비자 사랑의 본 모습은 추악한 거래임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는 유라를 거칠게 밀쳐냈고 그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그녀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닥쳐. 100억은 무슨 100억? 해외는 무슨 해외?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내가 돈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알아? 넘어진 유라는 고통과 굴욕감에 더 이상 가짜 상냥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민준을 쏘아봤습니다. 이제 와서 발뺌하려는 거야? 실컷 즐기고 버리시겠다? 어디 한번 해봐. 돈 안 주면 당신 회사 전체에 온 세상에 당신의 진짜 얼굴을 알려버릴 테니까. 민주는 그녀를 보았고 눈에는 붉은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고 유라의 어리석은 협박은 그를 통제불능의 광기로 몰아넣는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유라를 덮치며 끔찍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네가 날 협박해?
네가 뭔데 감히 날 협박해? 민준이 으르렁거렸고 격렬하게 오르내리는 가슴에서 둔탁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라는 민준이 화를 내자 조금 겁이 났지만 탐욕과 분노가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아직 떼지 않은 저와 민준의 결혼 사진을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당신 아들의 엄마야. 당신 와이프는 뭔데? 알도 못 낳는 암탉 같은 게 7년 동안 이 집 차지하고 앉아서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못 낳아줬잖아. 그 여자는 그냥 마른 시체, 버려야 할 쓰레기라고. 그런 쓸모없는 여자 뭐가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해. 유라의 말은 민준의 아픔과 헛된 자존심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는 남들 앞에서는 아이 문제로 저를 탓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원인 중 일부는 그의 정자 활동성이 약한 탓도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남자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이제 애인에게 그 사실로 모욕을 당하자 그는 뺨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저에 대한 유라의 욕설이 그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그를 위해 묵묵히 보약을 다리고 그가 냉대해도 단 한 번의 원망 없이 이른 새벽부터 식사를 챙기던 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짝! 건조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온 힘을 다해 유라의 뺨을 때렸고 그 힘에 유라는 비틀거리다 소파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유라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진 채 믿을 수 없다는 충격적인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적어도 그녀 앞에서는 여자를 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다정하고 호탕한 연인을 연기했으니까요. 민준은 문을 가리키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 닥쳐. 넌 그 사람을 언급할 자격 없어. 그 사람은 내 아내고 이 집에 당당하게 들어온 사람이야. 넌 그냥 내가 돈 주고 산 장난감일 뿐이라고. 꺼져. 내가 널 죽이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테이블 위에 크리스털 재떨이를 집어 유라의 발밑 바닥에 던져 산산조각 냈습니다. 유라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에 찬 핏발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감히 한마디도 더하지 못한 채 가방을 집어들고 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뒤로는 민준이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공간은 다시 고요해졌고 방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민준은 유라를 때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라를 쫓아낸 것은 갑자기 저를 사랑하거나 소중하게 여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라의 소란스러움보다 저의 침묵이 더 두려웠습니다. 저의 실종, 이혼 소송, 계좌 동결.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되어 그의 정신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든든한 후방 지원군, 수년간 그의 모든 문제를 조용히 처리해주던 사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라를 쫓아낸 후 민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실 구석에 미니 바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독한 양주를 얼음도 없이 따라 마치 알코올로 마음속 불안을 태워버리려는 듯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넓은 집은 어둠에 잠겼고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나무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흐릿한 눈으로 앞의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민준의 시선은 우연히 맞은편 벽에 걸린 커다란 유화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서울의 가을 풍경을 그린 그림으로 결혼 3주년 기념일에 제가 그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제대로 그 그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그저 벽의 빈 공간을 채우는 장식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술기운과 극도의 혼란 속에서 그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의 한쪽 구석, 선명한 노란색 나무잎들 사이의 바늘 끝처럼 아주 작은 붉은 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소한 점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극도로 신경이 곤두선 상태였고 모든 감각이 과도하게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붉은 점은 다시 반짝였다가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 숨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지켜보는 괴물의 눈 같았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그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유화의 거친 표면을 만지며 이상한 빛이 나는 곳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 두꺼운 물감 붓질 사이에 교묘하게 위장된 작고 단단한 물체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톱으로 힘껏 긁어냈고 콩알만 한 작은 전자기기가 그의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고화질 영상 녹화와 음성 녹음이 가능하고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보조 배터리로 작동하는 최신형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민주는 손바닥 안에 놓인 물체를 보고 경악했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술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고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 그림에 카메라가 있다면 다른 곳은? 그는 테이블 위에 꽃병, TV 장식장, 심지어 벽시계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의 스피커 그릴 뒤에 또 다른 카메라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언제부터 날 감시한 거지? 그는 이 그림이 3년 전부터 저기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3년? 그 말은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그를 지켜보며 모든 것을 녹화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가 이 소파에서 유라를 집으로 데려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 그가 거래처에 욕설을 퍼붓는 통화, 그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계획을 세우는 모습, 심지어 방금 유라를 폭행한 장면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임대 아파트에 앉아 민준이 자신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을 보며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가 알든 모르든 판세는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의 번호로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고장 났거나 배터리가 나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가 읽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 메시지는 선고처럼 그곳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연기 잘하네요, 민준 씨. 당신의 연극은 이제 충분히 봤어요. 마지막 회가 다가왔으니 웃어봐요. 민주는 손안의 카메라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갑자기 그것을 바닥에 던져 발로 짓밟았습니다.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고 그는 절망에 차 소리쳤습니다. 김수연 나와.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내벽의 죽음 같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집이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자신이 그 안에서 저의 차가운 감시 아래 뛰어다니는 실험용 쥐가 된 유리 상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돈을 잃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한때 무시했던 아내 앞에서 얼마나 벌거벗고 무력한지를 깨닫는 데서 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켜졌고 배경화면은 신혼 초에 찍은 부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제 미소는 지금의 잔혹한 현실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눈부시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추억에 잠길 겨를도 없이 미친 듯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모든 폴더와 드라이브를 뒤졌지만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포맷하고 회계 파일, 계약서, 업무 이메일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컴퓨터는 마치 새로 산 것처럼 깨끗했고 그의 사업이나 태양 개발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실망감에 키보드를 쾅쾅 치며 컴퓨터를 끄려던 순간 그의 시선은 D드라이브 구석에 숨겨진 선물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숨긴 폴더에 닿았습니다. 그는 멈칫했고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그 폴더로 옮겼습니다. 왜 선물일까? 누구를 위한 선물일까? 그는 더블 클릭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사진도 문서도 없었습니다. 오직 날짜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진 수십 개의 오디오 파일만이 2년 전부터 바로 지난주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헤드폰을 끼고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어디서도 들어본 적 있는 바로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한 필지의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해 군수에게 5억 원을 뇌물로 주는 것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과 논의하는 통화였습니다. 민주는 그 통화를 듣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통화를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는 이 서재에서 문을 굳게 닫고 제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던 한밤중에 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음 파일, 그리고 또 다음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모든 것이 치명적인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회계팀 직원을 윽박질러 세무 자료를 조작하게 하는 목소리. 그가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해 조폭과 협상하는 목소리. 그가 공사비를 얼마나 빼돌렸는지 유라에게 자랑하는 목소리. 각 녹음 파일은 그를 몇 년이고 감옥에 쳐넣기에 충분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민주는 헤드폰을 벗어 던졌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검은 수천만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죄에 대한 가장 생생한 증거들을 모두 백업해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에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했거나 그가 자주 업무 이야기를 하는 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을 겁니다. 저는 끈기 있게 그의 죄의 조각들을 모아 강력한 작별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았고 마치 제가 바로 등 뒤에 서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폴더를 지우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저는 그에게 제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이 녹음 파일들이 언제 수사기관에 넘겨지거나 인터넷에 공개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복수보다 더 잔인한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이 녹음 파일들의 잡음을 제거하고 편집하며 밤을 새웠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남을 해칠 계략을 꾸미는 뻔뻔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한 번 더 굳어졌습니다. 저는 한때 사랑으로 그를 감화시켜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았고 저의 관용은 그의 내면에 있는 악이 싹트는 비옥한 토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선물은 제가 그의 머리에 씌운 금고아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맛보게 하기 위해서요. 민주는 키보드 위에 머리를 밟고 어깨를 심하게 떨었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했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나 호화로운 파티가 아니라 감옥의 쇠창살과 세상의 경멸이었습니다. 컴퓨터 속 녹음 파일의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서재의 유선전화 벨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정적 속에서 귀를 찢는 듯한 소리에 민주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헤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마치 위험 신호를 보내는 이질적인 생물체를 보듯 전화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작은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선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외울 정도로 익숙한 그의 어머니 저택에서 온 번호였습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킨 후에야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수화기 저편에서 윤 회장, 즉 그의 어머니의 위엄있고 냉철하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무게감은 박씨 가문의 누구든 고개를 숙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못을 박듯 짧게 말했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라. 30분 주마. 혼자 오너라. 운전기사는 필요 없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사에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무슨 급한 일이십니까? 윤 회장의 비웃음 소리가 북풍보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회사 일? 아니면 내 마누라가 재산을 몽땅 동결시켜서 전전긍긍하는 내 일이겠지. 내가 사람 보내서 내 멱살 잡고 끌고 오게 만들지 마라. 내 성격 알 텐데. 뚜뚜 하는 긴 신호음이 울렸고 민주는 핏기 없는 얼굴로 방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가문을 혼자 이끌어온 철의 여인, 그의 어머니가 절대 농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곳곳에 눈과 귀를 심어두었고 그의 은행 계좌 800억이 동결된 사실은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그녀의 귀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민주는 의자에 걸쳐진 재킷을 급히 집어들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할 겨를도 없이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도시 외곽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화면을 반년 전 시어머니 댁에 샹들리에를 교체해드린다는 핑계로 거실에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로 전환했습니다. 고풍스러운 스타일로 꾸며진 넓은 거실은 오칠한 흑당 가구들로 가득했고 깊은 위엄과 권력이 느껴졌습니다.
윤 회장은 용과 봉황이 조각된 태사의자에 앉아 염주를 돌리고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여전히 무서운 기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민준이 평소의 오만한 모습과는 달리 움츠러든 모습을 그는 나지막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맞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외아들을 훑었고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그리고 내 그 말 없는 마누라가 어떻게 널 이렇게 꽉 잡을 수 있었는지 설명해 보거라. 민주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두 손을 꽉 잡고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강 변호사가 막 받은 재산 동결 명령서와 이혼 소송장 사본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변명하며 모든 탓을 제가 미쳐서 그런 것이라고 돌리려 했지만 윤 회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강 변호사 쪽으로 고개를 돌려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가방에서 전문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날카롭거나 원망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평온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 그것은 제가 떠나던 날 아침 시어머니께 따로 보낸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어떤 호소보다 더 강력한 충격을 줄 것이라 확신했던 작별 인사였습니다. 어머니 수연이에요. 어머니께서 이 말을 들으실 때쯤이면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닐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어머니께서 출신이 미천하고 가문이 맞지 않는다며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다는 걸 알지만 저는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려고 항상 노력했어요. 날씨가 굳어지면 관절이 아프시다는 걸 기억해서 약장 안에 3년 묵은 생강수를 담가두었어요. 밤마다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께 마사지해달라고 꼭 말씀하세요. 제가 연잎으로 정성껏 우린 연꽃차는 숙면에 도움이 될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뒀으니 이번 여름은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세심한 당부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그런 일들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눈에 어머니께 올리는 약술과 향긋한 차는 당연한 것, 가사도우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고 제 목소리는 조금 더 낮아지고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은 돈을 탐해서도 유치한 질투 때문도 아니에요. 남편에게 자유를 돌려주어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진실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예요. 박씨 가문에 진 은혜의 빚은 여기서 모두 갚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어머니. 녹음이 끝나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담긴 보기 드문 한숨이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는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았고 눈빛에는 더 이상 애정이 아닌 깊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봤느냐? 이 집에서 가장 분수를 아는 아이였다. 네가 눈뜬 장님이라 그걸 몰랐던 게 안타까울 뿐이다. 민주는 고개를 들고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윤 회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밖에서 바람 피우고 여자를 끼고 사는 것, 나는 관심 없다. 남자가 처첩을 거느리는 건 흔한 일이지. 하지만 네가 어리석었던 건 그 아이에게 약점을 잡혀 이렇게 된통당했다는 것이다. 그 아이는 네 돈짓감만 노린 게 아니라 이 그룹의 명성에 흠집을 낸 것이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아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부로 네 몸은 네가 알아서 챙겨라. 나는 내 개인 회사에 대한 가문의 모든 지원을 끊겠다. 이 이혼 문제가 그룹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마라. 만약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내 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내 무정함을 탓하지 마라. 윤 회장의 선언은 청천벽력 같았고 민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가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저택을 빈손과 차가운 경고만을 안고 떠난 민주는 텅 빈 고속도로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달렸습니다. 열린 차창으로 밤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속을 태우는 불길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고 재산은 동결되고 애인에게는 돈을 뜯기고 이제는 친어머니에게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느낌에 그의 내면에 있던 비열한 생존 본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이 절대 사용하게 될 리 없다고 생각했던 번호를 떨리는 손으로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문란한 파티에서 알게 된 어두운 문제들을 처리해주는 칼치라는 건달의 번호였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야? 수화기 저편에서 협박조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지 않는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형님 접니다. 민준입니다. 부탁할 일이 하나 있는데 가격은 문제 없습니다. 깔끔하게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일인데? 빚 독촉? 아니면 손봐줄 놈이라도 있나? 칼치가 무심한 투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꽉 쥐었고 그의 눈은 어두워지며 막다른 길에 몰린 상처 입은 짐승의 잔인한 빛을 띠었습니다. 여자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 여자를 찾아서 컴퓨터 한 대와 검은 수첩 하나를 되찾아 주세요. 만약 저항하면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제 말뜻 아시겠죠? 수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하더니 이내 크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 빡센 건인데 사람 죽이는 건 값이 달라. 민주는 이를 갈았습니다. 얼마든지요. 현금으로 5억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이 끝나면 2배로 더 드리죠. 저와 관련된 흔적만 남기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목숨과 미래를 이 도박에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의 존재와 제가 쥔 증거들은 그의 경력과 자유에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원룸에 앉아 민준의 휴대폰에 설치한 도청 프로그램을 통해 그 대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혐오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고 한 이불을 덮고 잤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더러운 돈을 지키기 위해 저를 죽이려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악마로 변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퀭한 눈과 헝클어진 모습으로 도심 고층 빌딩 15층에 있는 강지훈 변호사 사무실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는 약속도 없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고 안내 직원의 제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폭력성으로 강 변호사를 위협하여 제 거처를 알아내거나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의 얕은 생각에 변호사도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일 뿐이니 협박하거나 매수하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강지훈 변호사는 서류를 보고 있다가 민준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전혀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금태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단정하게 놓고는 날카로운 눈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오셨군요, 박민준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지만 깊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강 변호사의 평온함은 민준을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책상을 양손으로 세게 치고 강 변호사의 얼굴에 바싹 다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마누라 어디 숨겼어? 당장 김수연한테 소송 취하하라고 전해. 안 그러면 오늘 밤 이 사무실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강 변호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냉정할 정도로 전문적인 미소였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명함 한 장과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민준 쪽으로 가볍게 밀었습니다. 박민준 씨, 진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는 24시간 CCTV 감시와 녹음이 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방금 하신 모든 협박은 기록되었으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 혐의로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는 멈칫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강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민준의 귀에 모처럼 밝혔습니다. 당신의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씨는 현재 매우 안전한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제 의뢰인과 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녹음 파일, 검은 회계장부, 그리고 당신의 외도 증거를 포함한 모든 사건 자료는 3군데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민주는 강 변호사를 멍하니 쳐다보았고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민준과 마주 섰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본 하나는 수연 씨의 시골 부모님 댁에 만약을 대비해 보내두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최고 수준의 보안이 적용된 은행 금고에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의 겁에 질린 표정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자동 발송 시스템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만약 저나 김수연 씨에게 아주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면 모든 증거가 담긴 그 이메일은 금융범죄수사대로 곧장 전송될 겁니다. 민주는 말을 잃었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나다 의자에 부딪혀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단한 바위에 부딪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강 변호사는 이수까지 계산했고 그를 위해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조폭을 쓸 수도 돈으로 입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덫에 갇혔고 발버둥 칠수록 올가미는 더욱 조여왔습니다. 당신들. 민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그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의 넉나간 뒷모습을 보며 안경을 고쳐 쓰고는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다녀갔습니다. 예상대로 몹시 흥분한 상태더군요.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으니 이제 그가 스스로 다음 실수를 저지르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강지훈 변호사와의 굴욕적인 만남 이후 민주는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제 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수렁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돈, 즉 잘못을 배상하고 필요하다면 재판 비용을 마련하며 자금 동결로 죽어가는 회사를 살릴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구명줄은 바로 흥성신도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의 회사가 지난 2년간 공들여온 초대형 프로젝트로 오늘 오후 왕 회장의 만발그룹과 투자협력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새 양복으로 갈아입고 서툰 컨실러로 초췌한 모습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공허한 말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너는 박민준이야. 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이 계약만 성사시키면 돈이 들어오면 넌 판을 뒤집을 수 있어. 그는 손목에 파텍 필립 시계를 찼습니다. 그 비싼 장신구는 그에게 상류층의 자신감을 조금이나마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를 몰아 회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저는 3년 전 제가 직접 인테리어 시공을 지휘했던 회의실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그를 지켜봤습니다. 길고 육중한 원목 테이블과 번쩍이는 수입 가죽 의자로 꾸며진 화려한 회의실은 권력과 부유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비즈니스 미소를 지으며 왕 회장과 상대편 이사진에게 인사했습니다. 왕 회장은 희끗희끗한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60대 남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탐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의 재산이 동결되었다는 소문은 이미 재계에 퍼졌겠지만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기에 그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회의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수익 잠재력과 미래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호탕했고 현재의 재정적 구멍을 덮기 위해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왕 회장은 조용히 들으며 가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왕 회장이 6사 수익 분배안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서명만 하면 수천억 원의 자금 흐름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만년필을 집어드는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민준의 개인 비서가 핏기 없는 얼굴로 노크도 잊은 채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누런색 서류 봉투, 즉 당일 특급 배송 봉투를 안고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장님과 왕 회장님 앞으로 온 긴급 우편물이 있습니다. 발신인이 프로젝트의 법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즉시 전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고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쏘아붙였습니다. 법적 문제라니 무슨 소리야? 중요한 회의 중인데 예의도 없어? 하지만 왕 회장이 손을 들어 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 한번 가져와 보시오. 큰 사업일수록 신중해서 나쁠 건 없지.
비서는 떨면서 민준과 왕 회장 앞에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행정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꼼꼼하게 스테이플러로 찍힌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인쇄된 제목이 있었습니다. X군 공공부지 입찰 과정의 비리 및 박민준 대표의 부당 지출에 관한 보고서. 민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그가 흥성신도시 프로젝트를 위해 길을 닦으려 지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증거였습니다. 숫자 하나, 날짜 하나, 돈을 전달한 장소까지 무서울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첨부된 사진에는 그와 군수가 은밀한 VIP룸에서 술잔을 부딪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현금 다발이 놓여 있었죠. 사진들은 사각지대에서 찍혔지만 그의 만족스러운 표정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서류 뭉치를 들고 얼어붙어 있는 동안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에서 동시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마치 화재 경보처럼 연이어 울리는 소리. 주주들, 비서들, 그리고 왕 회장까지 모두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익명의 이메일이 모든 경영진의 메일함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제목은 짧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파트너 박민준의 재무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진실. 왕 회장은 태블릿 PC로 이메일을 열어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집한 CCTV 영상 캡처 이미지들이었습니다. 민준이 회사 돈으로 유라와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는 장면. 그가 예산을 빼돌리기 위해 접대비 영수증에 허위 서명하는 장면.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회사 계좌가 법원에 의해 전면 동결되었다는 은행 명세서 사본이었습니다. 민준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가장 어두운 비밀들이 이제 그의 경제적 운명을 쥔 사람들 앞에서 대낮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원룸에 앉아 화면을 통해 민준이 힘없이 손을 떨어뜨리고 서류 뭉치가 바닥에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그리고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이 더 이상 존경이나 경외가 아니라 경악, 경멸,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려 애썼습니다. 왕 회장님, 이건 모함입니다. 경쟁사가 저를 음해하는 겁니다. 저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왕 회장은 고개를 들어 돋보기를 벗어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의 늙은 여우가 막 몰락한 풋내기를 보는 듯한 눈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박 사장,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요. 자본이 튼튼하다면서 계좌는 동결되어 있고 프로젝트가 깨끗하다면서 뇌물 서류가 내 책상 위에 있소.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겠소? 왕 회장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민준의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 같아서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땀이 비오듯 흘러 비싼 셔츠를 흠뻑 적셨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보낸 사람이 다름 아닌 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재킷 단추를 채웠습니다. 그의 결심처럼 단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보며 실망스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입니다. 박 사장. 우리 만발그룹은 이렇게 법적, 도덕적 논란에 휩싸인 파트너와 함께 위험을 감수할 수 없소. 흥성 신도시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겠소. 이 계약은 없던 일로 합시다. 말을 마친 왕 회장은 비서에게 서류를 정리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작별 악수도 없이 등을 돌려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 행동은 모든 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민준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른 주주들도 그를 따라 줄줄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헛된 시간에 대한 짜증과 연민이 섞인 눈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사기꾼, 부도, 자격 미달 같은 단어들을 수군거렸고 그 말들은 칼날보다 더 아프게 민준의 귀에 밝혔습니다. 왕 회장님, 잠시만요. 제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민준은 공황 상태에 빠져 왕 회장을 따라가며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왕 회장의 경호원들이 재빨리 길을 막고 차가운 표정으로 민준을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물러나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정신적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쾅 닫히는 회의실 문을 보았고 모든 구원의 기회가 차단되었습니다. 그의 필생의 프로젝트,
8조 원의 희망이 단 15분 만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이제 텅 빈 의자들 사이에 민준 혼자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미처 서명하지 못한 계약서와 그를 고발하는 서류 뭉치를 보았습니다. 몰락은 너무나 빠르고 잔혹해서 그가 손쓸 틈도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막다른 길에 몰린 상처 입은 짐승처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파트너, 신뢰. 이제 그는 빚더미에 앉은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화면을 끄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예상했던 통쾌함 대신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민준이 조금 더 일찍 멈출 줄 알았다면, 만약 그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인생에는 만약이란 없습니다. 인과응보는 늦게 올지언정 결코 누구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쓰라리고 혹독한 열매를요. 민주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와 유령처럼 회사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보고 서둘러 고개를 숙이거나 일하는 척하며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침몰하는 배의 죽음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관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는 고급 세단에 앉았습니다. 그는 출구가 필요했습니다. 아주 희미한 것이라도 좋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대를 이을 아들에 대한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맞다. 유라의 뱃속에 그의 아들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 윤 회장은 냉정했지만 혈통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만약 그에게 아들이 있다면, 가문의 장손이 생긴다면 혹시 마음이 약해져 그를 구해주지 않을까. 그것은 이 홍수 속에서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시동을 걸고 유라를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어제 그가 그녀를 쫓아냈다는 사실도 잊은 채 그에게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유라는 아직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급 호텔에 숨어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며 민준이 화를 풀고 자신을 다시 찾아오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비서가 찾아왔을 때 유라는 민준이 마음을 돌렸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납작한 배를 가리기 위해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포옹이나 달콤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살인자처럼 붉게 충혈된 눈과 험악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유라의 손목을 잡아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 유라는 겁에 질려 발버둥 쳤습니다. 왜 이래? 나 병원 안 가. 우리 애한테 무슨 짓 하려는 거야? 민주는 그녀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확인해야겠어. 네가 정말 임신한 거면 널 데려올 거야. 우리 어머니는 장손을 외면하지 않으실 테니까. 하지만 만약 날 속인 거라면 뒷감당은 각오해야 할 거야. 차는 질주하여 국제여성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민주는 울며불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려는 유라를 무시하고 검사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혈액 검사부터 초음파까지 모든 검사를 받게 했고 조작이 없도록 모든 과정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유라는 초음파 검사대에 누워 핏기 없는 얼굴로 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극이 최악의 방식으로 막을 내릴 것임을 알았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는 달려들어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그는 전문 용어들을 빠르게 훑어내리다 마지막 결론에 멈췄습니다. 하체가 소지변침이오, 미만, 결과, 음성, 자궁 크기 정상, 임신낭 없음. 흑백으로 명확하게 적힌 결과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임신은 없었고 대를 이을 아들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민주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결과지를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대기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유라를 보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후 민주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 광기 어린 웃음으로 변했고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의 간호사와 환자들이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눈물이 날 때까지 웃었습니다. 자신의 지독한 어리석음 때문에 웃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고
회사를 잃고 어머니를 잃었고 이제 아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비눗방울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7년을 함께한 조강지처를 버리고 사기꾼 여자를 쫓아다녔습니다. 탐욕스럽긴. 연기 잘하네. 아주 잘해. 민주는 고함을 지르며 검사 결과지를 유라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날 속여? 감히 우리 집안 핏줄을 가지고 장난을 쳐? 유라는 무릎을 꿇고 민준의 다리에 매달려 울었습니다. 오빠, 잘못했어요.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붙잡고 싶어서 거짓말했어요. 나 버리지 마세요. 무서워요. 하지만 민준에게는 더 이상 한 톨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레기 더미를 보듯 혐오스러운 눈으로 유라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유라의 어깨를 발로 세게 차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는 처절한 울음소리를 뒤로한 채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고급 세단이 병원과 흰검사 결과지를 뒤로한 채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눈물은 비싼 화장을 번지게 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은 평소의 도도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민주는 앞 좌석에 앉아 무섭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유라를 떨게 했습니다. 차가 회사 정문 앞에 멈추자 내내 조용히 운전하던 민준의 비서가 갑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화려한 보석이 밝힌 최신 아이폰을 내밀었습니다. 유라가 병원에서 발버둥 칠 때 그가 낚아챈 그녀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비서는 망설이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까 유라 씨가 누군가에게 아주 의심스러운 문자를 보내는 걸 봤습니다. 제가 강제로 잠금을 풀게 해서 이걸 찾았습니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낚아챘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암호가 걸린 메모 파일이었지만 그의 비서가 재주 좋게 열었습니다. 메모의 제목이 그의 눈을 찔렀습니다. 조기 은퇴 계획, 목표, 늙은이 박민준. 그는 비뚤어진 쓰라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늙은이 박민준. 늘 그를 자기야, 오빠라고 부르던 작은 애인이 뒤에서는 그를 그렇게 불렀단 말인가? 그는 그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계획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X월 15일 가짜 임신 통보로 결혼을 압박하거나 최소한 로얄시티 아파트 명의 이전 요구. X월 20일 만약 늙은이가 버티면 가십 전문 티기자에게 즉시 연락. 침대 사진과 탈세 증거를 터뜨리겠다고 협박하여 입막음 비용으로 50억 요구. 읽을수록 민주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그토록 빠져들었던 뜨거운 사랑, 7년을 함께한 조강지처를 버리게 만들었던 그 감정이 단지 돈으로 가격이 매겨진 연극이었다니. 유라는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다른 독수리들처럼 그의 재산을 뜯어먹으려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유라가 에르메스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고 유럽 여행을 가자고 애교를 부릴 때마다 아낌없이 들어주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린 여자의 순수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순수함은 차가운 계산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라는 민준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공황 상태에 빠져 그것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내 휴대폰 줘요. 내 사생활 침해하지 마요. 하지만 민준은 휙 돌아서서 그녀의 얼굴 앞에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상대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했습니다. 사생활. 이 협박 계획을 사생활이라고 부르는 거냐? 50억을 뜯어내려고 날 언론에 팔아넘기려 했어? 이 나쁜 년. 그는 휴대폰을 유라에게 세게 던졌습니다. 기계는 그녀의 가슴에 부딪혀 차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문득 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제가 꼼꼼하게 기록했던 가계부를 기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명품 하나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었고 그를 늙은이라고 부른 적도 없었습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저는 묵묵히 그를 위해 한 푼 한 푼 아꼈습니다. 그 비교는 돈을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반짝이는 가짜 돌멩이를 얻기 위해 원석 다이아몬드를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덧없는 환상을 쫓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진정한 행복을 부숴버렸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의자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깊은 허탈감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손짓하며 명령했습니다. 저것 사무실로 끌고 와.
이 종양 덩어리를 지금 당장 깨끗이 도려내야겠어.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넥타이를 풀고 재킷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유라는 그의 비서에게 밀려 방 안으로 들어와 비싼 양털 카펫 위에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일어설 용기도 없이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은 가련하면서도 혐오스러웠습니다. 민주는 책상을 돌아 서랍을 열고 집과 차에 관련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가 한때 호기롭게 명의를 이전해주거나 사용하게 해준 것들이었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그냥 너무 힘들어서 나쁜 생각을 했을 뿐이야. 용서해줘. 유라가 울며 애원했습니다. 목소리는 두려움에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특히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한 점의 온기도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힘들어? 2억짜리 가방을 메고 3억짜리 차를 몰면서 힘들다고? 내가 아직도 내 말에 속아 넘어갈 바보인 줄 알아? 그는 차키 뭉치와 서류를 유라 앞에 던졌습니다. 잘 들어. 네가 타고 다니는 그 벤츠 회사 명의야. 이제 회수하겠어. 네가 사는 그 아파트 내가 계약금만 걸었지 아직 명예 이전 안 했어. 오늘부로 계약 해지할 거야. 내가 사준 보석, 가방 전부 여기 두고 가. 넌 지금 입고 있는 옷만 걸치고 이 방에서 나가는 거야. 유라는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2년간 첩살이를 하며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으면 그녀는 완전히 무일푼이 될 것이고 심지어 소문까지 퍼져 시작할 때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어가 민준의 다리에 매달리며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오빠 제발 이러지 마. 나한테 이러면 난 어떻게 살아? 날 이렇게 빈손으로 길거리에 내쫓을 거야? 민주는 비웃으며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빈손이면 다행인 줄 알아. 사기 및 공갈 미수 혐의로 널 감옥에 쳐넣지 않은 것만 해도 내가 많이 봐준 거야. 이 도시에서 사라질 시간 딱 1시간 주겠어. 만약 어디선가 내 얼굴이 보이거나 언론에 한마디라도 흘리면 내 휴대폰에 있는 그 일기장을 경찰에 넘길 거야. 그때는 날 원망하지 마. 민준의 협박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유라의 마지막 희망을 잘라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다이아몬드 반지, 시계, 그리고 진주 귀걸이까지 벗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그녀의 몸에서 떨어져 나갈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유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감히 뒤돌아보지 못하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역전의 꿈이 산산조각 났고 탐욕의 대가가 너무나 비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반짝이는 보석들을 보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배신자를 처단했고 되찾을 수 있는 것은 되찾았지만 왜 조금도 통쾌하지 않을까? 넓은 사무실은 갑자기 텅 비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쫓아냈고 이제 애인까지 쫓아냈습니다. 그에게는 누가 남았을까? 어둠이 도시를 감쌌고 고층 빌딩의 외로운 불빛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민주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가득하고 저의 흔적이 남아있는 텅 빈 저택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회사 사무실에 자신을 가두었고 책상 위에 양주는 반 이상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벌하듯 잔혹한 현실을 잊으려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와중에도 민주는 저를 찾으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찾기만 하면 폭력을 쓰든 애원을 하든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오후에 고용한 사설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혀 꼬부라진 소리였지만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여보세요. 찾았어? 그 여자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야. 3배, 10배로 줄 테니 오늘 밤 안에 찾아내. 수화기 저편에서는 저희 어머니 집을 24시간 감시하고 강 변호사를 미행했으며 제 옛 친구들의 기록까지 뒤졌지만 제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소식도 없다는 머뭇거리는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화가 나 휴대폰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김수연, 넌 도망 못 가. 너한텐 늙은 어머니도 있고 명예도 있어. 내가 널 다시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고 말겠어. 그날 밤 민주는 몽롱한 상태로 뒤척였습니다.
입으로는 저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욕설을 섞었습니다. 그는 제가 돌아와 그에게 팔을 넣은 죽을 끓여주는 꿈을 꾸었지만 그가 손을 뻗어 만지려 하자 저는 연기처럼 사라져 그를 쉬면 속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잿빛 하늘은 평탄치 않은 하루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는 사무실 소파에서 깨어났습니다. 머리는 망치로 맞은 듯 아팠고 입안은 묵은 술 냄새로 썼습니다. 그는 힘겹게 일어나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9시. 아무도 그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밖에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걸어 다녔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들려오다가 그의 그림자를 보고는 뚝 그쳤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장례식처럼 암울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책상 위에 있던 유일하게 멀쩡한 기기인 태블릿 PC가 수많은 푸시 알림으로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그의 비서가 노크도 없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의 앞에 아이패드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김수현 사모님께서 지금 생방송에 나오고 계십니다. 민주는 눈을 비비고 태블릿 PC를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페이스북 인터페이스가 떠 있었습니다. 한 라이브 스트리밍 링크가 방송 시작 몇 분 만에 수만 건의 조회수와 공유를 기록하며 맹렬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제목은 도발적으로 붉고 굵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시사 포커스 특별 대담, 기업가의 도덕성과 허상 제국의 붕괴, 단독 출연, 코드네임 S민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명 방송사의 저명한 MC와 마주 앉은 초대 손님은 세련되게 재단된 흰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렸으며 옅은 화장을 했지만 권력과 우아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감과 지성이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입을 떡 벌리고 경악했습니다. 아이패드를 하마터면 손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촌스럽고 집안일만 하던 아내 김수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가 알던 김수연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소심하고 순종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화면 속의 여성은 금융 전문가의 당당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고 그 날카로운 눈빛은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댓글창은 네티즌들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분 말씀 정말 잘하시네. 최근 논란이 된 L그룹 CEO의 아내라던데 드라마 기대된다. 이분 기품이 장난 아니네. 민주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다른 바람맞은 아내들처럼 SNS에서 울고불고 하소연하면 언론팀을 고용해 저를 미친 여자로 몰아갈 구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말에 강철 같은 무게가 실리는 경제 포럼에 나타나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제, 즉 그가 공들여 쌓아올린 성공한 기업가라는 껍데기를 공격했습니다. 태블릿 스피커에서 MC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수현 대표님, 혹은 투자업계에서는 코드네임 S로 더 잘 알려져 계시죠. 수많은 성공적인 M&A 뒤에 계셨던 분입니다.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화면 속에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낮고 따뜻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실제 사례 연구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기와 배신의 토대 위에 자신의 제국을 건설한 한 CEO와 신뢰가 무너졌을 때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블릿 화면 속 스튜디오 조명 아래 제 모습은 뚜렷했습니다. 저는 울며불며 하소연하는 나약한 여자의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배신한 남편과 마주하기 위해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선택했습니다. 재계에서 영향력 있는 MC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수현 대표님, 오늘 붕괴에 대한 교훈을 가져오셨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실수 하나가 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과장은 아닐까요? 민주는 사무실에 얼어붙은 채 떨리는 손으로 아이패드를 꽉 쥐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 속에 제가 칼집에서 막 뽑아낸 칼날처럼 차가운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대답했고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MC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사업에서 자본과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무형 자산인 신뢰를 종종 잊곤 합니다. 7년간 동고동락한 배우자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아내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하는 CEO가 과연 주주와 고객에게는 정직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은 민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고 방송을 지켜보던 수많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민준은 화면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닥쳐, 당장 입 닫아. 그는 꺼버리고 싶었고 기계를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선적인 도덕성의 가면을 차분하게 벗겨내는 그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학의 언어를 사용해 그의 인격적 부패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CEO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은 민준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을 세탁한 것부터 프로젝트 자금으로 애인을 부양한 것, 조강지처를 협박한 것까지 댓글창에서는 네티즌들이 민준의 그룹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MC가 이야기의 진실성에 대해 묻자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민준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제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말만 하는 것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술팀에 신호를 보내자 제 등 뒤에 대형 스크린이 즉시 바뀌었습니다. 재무 보고서처럼 전문적으로 디자인된 슬라이드가 나타났지만 그 내용은 민준의 경력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것은 주요 프로젝트에서 불법적으로 빼돌려 해외 유령 계좌로 송금된 자금 흐름 명세서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말하는 숫자들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법규에 따라 회사 이름은 일부 가려졌지만 업계 사람들은 프로젝트 코드와 숫자만 봐도 그것이 민준그룹의 장부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라고 지시하는 메시지, 건설 자재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하는 이메일이 차례로 나타나 소위 조 단위 제국의 내부 부패를 드러냈습니다. 충격의 절정은 제가 짧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민준의 오만한 목소리가 스튜디오와 방송을 시청하는 수백만 대의 기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자를 사라지게 만들 거야. 내 마누라 처리할 방법을 찾아봐. 돈은 얼마든지 줄게. 민준은 사무실에 앉아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전날 밤 조폭에게 전화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제가 도청했을 뿐만 아니라 이 치명적인 증거를 대중 앞에서 공개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효과는 민준이 겪었던 어떤 금융 폭풍보다도 파괴적이었습니다. 오후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푸른빛이던 증권 시황판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민준그룹의 주식을 팔려는 매도 주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서로를 짓밟으며 탈출하려 했습니다. 붉은색은 빠르게 하한가의 푸른색으로 변했고 매수자는 없이 매도 물량만 수백만 주가 쌓였습니다. 민준과 회사의 대표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아무도 감히 받지 못했습니다. 채권은행, 자재 공급업체,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들까지 모두 설명을 요구하고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전화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제 라이브 스트리밍 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뉴스는 죽어가는 환자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식이 거래 정지되면서 민준의 자산은 수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민준은 컴퓨터 화면 앞에 멍하니 앉아 마치 죽어가는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수직으로 떨어지는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절망의 차소리를 지르며 키보드를 부수고 책상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깨지는 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내 돈, 내 경력, 다 끝났어. 그는 으르렁거렸고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도 밖에서는 직원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 침몰하는 배에 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며 총수 사무실을 연민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한때 이 건물에서 왕처럼 군림했던 민준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그는 돈의 힘이 얼마나 허약한지 깨달았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소위 권위와 존경도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민준은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권과 금고에 남은 약간의 현금이 든 서류 가방을 급히 챙기고 코트로 머리를 감싸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몰래 내려갔습니다. 그는 공항으로 달려가 범죄인인도 조약이 없는 나라로 도망쳐 법의 처벌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벗어나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지하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끔찍한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터지는 플래시 세례 속의 기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유령 프로젝트에서 집을 산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붉은색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이 담긴 돈을 돌려달라. 사기꾼 박민준을 구속하라. 고함과 욕설이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의 모습이 보이자 군중은 벌집을 쑤신 듯 달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멀게 해 그를 비틀거리게 했습니다. 분노에 찬 손들이 뻗어나와 그의 옷을 잡고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저놈이다. 잡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공황 상태에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지만 그는 굶주린 늑대떼에 갇힌 상처 입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는 밀쳐지고 물병에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건물 보안 요원들이 겨우 민준을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가 군중의 극심한 분노 앞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민준은 더러운 엘리베이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였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위험 있던 총수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시궁지처럼 숨어다니는 죄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끄고 더 이상 건물 로비의 혼란스러운 장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민준은 보안요원의 개입 덕분에 분노한 군중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숨어있는 곳을 알았습니다. 가장 높은 층의 총수 사무실은 이제 그를 가두는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안전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칼날에 난도질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한참 주저앉아 있다가 이내 사무실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개인 컴퓨터에서 띵하는 건조한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준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가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 윤 회장의 개인 비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된 그룹 이사회의 서신이었습니다. 이메일 제목은 짧지만 잔인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직위 해제 결정. 민준은 이메일을 열었고 그의 손은 마우스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내용은 그의 어머니와 가문의 핵심 인물들의 붉은 인감이 찍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박민준 씨가 기업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그룹의 명성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여 이사회는 박민준 씨의 총수직을 즉시 해제하기로 결정함. 후임으로 임명된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항상 무능하고 아첨만 잘한다고 무시했던 그의 사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능한 자가 민준이 방금 쫓겨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메일 아래에는 그의 어머니가 보낸 짧은 메시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격려가 아니라 인연을 끊는 말이었습니다. 네가 자초한 일이다. 내 스스로 감당해라. 박씨 가문은 파괴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 내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다오. 내가 평정심을 잃고 혈압이 오를까 두렵다. 민준은 그 메시지를 읽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텅 빈 방에 울려 퍼지는 그 웃음소리는 처량했습니다. 그의 유능한 아들을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가문이라는 몸을 지키기 위해 악성 종양을 잘라내듯 그를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그는 이 상류층의 암묵적인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익이 최우선이고 혈연은 장신구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이익을 가져다 줄 때는 황태자였고 재앙을 일으키자 버려진 사생아가 되었습니다. 그의 책상 전화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인사팀에서의 내부 전화였습니다. 이전에는 그에게 항상 굽실거리던 부장의 목소리가 이제는 사무적이고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박민준 전무님, 신임 총수님의 지시에 따라 오늘 오후 5시까지 법인 인감, 사무실 열쇠, 그리고 회사 자산을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팀이 올라가 개인 물품 정리를 도와드릴 겁니다. 정리를 돕는다는 것은 감시하고 쫓아낸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었습니다. 민주는 수화기를 내려놓았고 굴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총수도 상속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빚더미에 앉아 머리 위에 사형 선고가 걸린 실업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그의 왕국이었던 넓은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무덤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권력이 손에서 빠져나가자 인간이 얼마나 작고 무력해지는지 깨달았습니다. 늦은 오후 핏빛 같은 붉은 노을이 사무실에 길고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민주는 작은 종이 상자에 몇 가지 개인 물품을 묵묵히 담았습니다. 그가 타락하기 전에 낡은 가족 사진, 잉크가 다 된 금도금 만년필, 한 번도 다 읽지 않은 몇 권의 경영서적. 보안요원이 문 앞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팔짱을 끼고 감시했습니다. 마치 그가 회사의 클립이라도 훔쳐갈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민주는 문득 그가 유라에게 선물했던 벤츠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차량 등록증이 여전히 그가 관리하던 자회사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차를 되찾아 팔면 최소한 당분간 쓸 현금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생각나자마자 서둘러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그가 그녀를 쫓아냈지만 그는 유라의 탐욕스러운 성격상 그가 몇 마디 달래거나 이익을 약속하면 전화를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를 저버리고 들려온 것은 교환원의 무감정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그는 수십 번을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민주는 화가 나 그가 유일하게 아직 충성심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측근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오래 울린 후 마침내 그가 전화를 받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곤란함과 서두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전무님, 지금 신임 총수님께 서류 인계 중이라 바쁩니다. 유라 씨 일은 어젯밤에 그 차를 중고차 매장에 헐값에 팔아치우고 돈을 챙겨 남쪽으로 날랐다고 들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서류도 전부 가져갔다고 합니다. 뭐, 감히 회사 차를 팔아? 민준이 소리쳤지만 비서는 서둘러 말을 끊었습니다. 전무님, 지금은 전무님 몸부터 챙기세요. 방금 금융범죄수사대에서 회사로 소환장이 왔습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저한테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합니다. 뚜 하는 긴 신호음이 울리며 민준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민준은 힘없이 손을 떨어뜨렸고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생명보다 그를 더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작은 애인 유라는 그가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남은 재산을 챙겨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가 아끼던 충직한 직원은 이제 그와 엮여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그를 전염병 환자처럼 피했습니다. 부유할 때는 친구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고 몰락하니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종이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옛 동료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컴퓨터 화면에 고개를 밟거나 통화하는 척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실패자에 대한 냉대이자 경멸이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그 따가운 시선들을 피해 엘리베이터로 빠르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결혼 전 개인 재산이라 아직 압류되지 않은 유일한 자산인 자신의 차를 몰고 건물을 떠났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화려하게 불을 밝혔고 사람들은 서둘러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민준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어머니 집에 갈 용기가 없었고 애인 집에도 갈 수 없었으며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넓은 도시에서 자신이 진정한 의미의 노숙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갈 저택은 있었지만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민준의 차가 붐비는 차량 행렬 속으로 힘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통쾌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막연한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슬픔, 인심의 각박함에 대한 슬픔. 저는 그에게 교훈을 주었지만 그 교훈의 대가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파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의 자비는 제 자신에 대한 잔인함이었습니다. 늦은 밤 민주는 호숫가 저택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가운 철문이 열리자 그를 맞이한 것은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요금 미납으로 전기가 끊겼거나 어쩌면 제가 계약 해지를 요청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확인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거실로 더듬거리며 들어갔습니다. 넓은 집, 그의 발소리가 울려 퍼지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유라를 쫓아냈던 그날 그대로였지만 시간의 먼지가 비싼 가구들 위에 희미하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지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예전에 그가 늦게 돌아올 때마다 항상 불이 켜져 있고 따뜻한 밥과 국이 준비되어 있던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부엌은 차갑고 온기도 구수한 음식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던 순간 그의 시선은 예비 열쇠 뭉치로 눌러놓은 찻상 위에 흰 종이 한 장에 닿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들어 휴대폰 불빛 아래 비춰보았습니다. 그것은 늙은 가사 도우미, 이 아주머니의 서툰 글씨였습니다. 사장님께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연 사모님께서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이번 달 월급을 모두 보내주시고 고향 가서 편히 쉬라며 50만 원을 더 주셨습니다. 사모님께서 문단속 잘하고 사장님을 위해 열쇠를 여기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냉장고에 돼지고기 장조림과 찬밥을 좀 해두었으니 데워서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 소박한 글을 읽고 민주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가 명예와 쾌락을 쫓는 동안 그는 가사도우미의 생사나 월급에 대해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간 아내인 저는 그녀를 끝까지 챙겨주고 마지막까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남이나 다름없는 이 아주머니조차 그를 불쌍히 여겨 찬밥 한 그릇을 남겨주었습니다. 민주는 열쇠 뭉치를 들었습니다.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이 집의 열쇠였지만 과거의 문을 닫는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깨끗하고 단호하게 돌려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의 친절은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처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좋은 여자를 잃었는지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의 이기심과 무관심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여자를 잃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내려놓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퀭한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따뜻했던 가족 식사, 저의 웃음소리, 힘든 하루를 마치고 제가 머리를 마사지해주던 평온함을 떠올렸습니다. 그 소박한 것들을 가졌을 때는 소중함을 몰랐고 이제 잃고 나서야 그것이 천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웃었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비뚤어지고 메마른 웃음.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운명의 장난 때문에 웃었습니다. 그는 800억을 가졌었지만 지금은 따뜻한 밥 한 끼도 마음 나눌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독에 있어서는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오늘 밤 이 수십억짜리 저택에는 상실의 고통을 곱씹는 실패한 남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그의 남은 평생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 그 폭풍이 우리 삶을 휩쓸고 간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가을이 다시 찾아왔고 부드러운 서늘함과 꿀처럼 노란 햇살이 붐비는 인천국제공항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은색 캐리어를 끌고 바쁜 사람들 사이를 여유롭게 걸었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 합류한 투자펀드의 협력 계약을 위해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부엌에서 조용히 지내던 주부 김수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아한 크림색 원피스에 얇은 블레이저를 걸쳤고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는 젊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제 자신을 치유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재무관리를 더 공부했으며 가족 때문에 접어두었던 사업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웠습니다. 제 삶은 이제 바쁘지만 의미 있고 자유로웠습니다. 국제선 대합실을 지나갈 때 갑자기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란색 환경미화원 유니폼을 입은 마르고 등이 약간 굽은 남자가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급히 닦고 있었습니다. 한 화려한 차림의 승객이 실수로 더러운 물통을 찾고 물이 그의 구두에 튀자 그 승객은 불쌍한 미화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미화원은 서둘러 허리를 굽혀 사과하며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들고 손님의 구두를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목소리, 그 낮고 쉰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얼굴 절반을 가렸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지만 저는 그가 민준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사랑해서도 미워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인과응보의 파괴력 앞에 경악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오만했던 총수 민준이 이제는 생계를 위해 청소 일을 하고 푼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집과 차를 모두 팔아 빚을 갚고 감옥행을 면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로 몰락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승객이 떠난 후 민준이 고개를 들었고 그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이 커지며 경악했다가 이내 수치심과 굴욕감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마스크를 더 끌어올리고 제 시선을 피해 등을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고 마치 무언가 아마도 인사나 뒤늦은 사과를 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잔잔한 가을 호수처럼 평온한 눈빛으로 저는 다가가지도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지인에게 건네는 의례적인 인사. 그리고 몸을 돌려 계속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가 여전히 그곳에 서서 보안 검색대 너머로 사라지는 제 뒷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사랑과 증오, 고통과 번민은 모두 뒤에 남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저 또한 제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났다가 영원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진 두 개의 직선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유리창 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앞에는 넓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눈부신 날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온전하고 평안한 삶을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